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차가운 흙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혀오는 순간 한여정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마친 지 불과 3시간 검은 상복을 입은 아들 도건이 삽을 들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가슴까지 흙에 덮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산 채로 땅에 묻고 있었죠. 여정의 입술 사이로 흙먼지가 들어왔고 부어오른 눈꺼풀 너머로 보이는 것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도건이 다시 삽을 들어 올렸고 또한 삽의 흙이 그녀의 목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5분 안에 완전히 묻힐 것이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흙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여정은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부어오른 눈꺼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술 사이로 흙먼지가 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운 흙더미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오직 머리만 겨우 땅 위로 나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들 도건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여정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도건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오늘 아침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발인을 마친 후 도건이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산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나랑 둘이서만. 그때 도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을 참느라 붓기도 했던 얼굴이었죠. 여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턱에는 근육이 붉어져 있었어요. 여정은 아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산소를 지나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도건아, 여기가 아닌데. 산소는 이미 지나쳤잖아. 조금만 더 가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도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여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멈췄습니다. 주변엔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도건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열고 여정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려요, 엄마. 그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평소에 도건답지 않았죠. 여정이 당황해하며 차에서 내리자 도건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넘겨요. 여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흙도 마르지 않은 이 시점에 재산 얘기라니요. 도건아,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니? 아버지 장례도 이제 막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야죠. 엄마가 혼자 다 가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도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여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만의 재산이 아니야. 내 동생들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거잖니.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평하게. 여정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건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딱 뺨이 불타는 듯 아팠어요. 여정은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댔습니다. 공평하게? 내가 장남인데, 내가 제일 많이 희생했는데. 도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도건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알아요. 아주 잘 알죠. 도건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정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여정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건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는 동안 여정의 무릎과 팔꿈치가 돌부리에 찢겼어요. 피가 흘렀지만 도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끌려갔을까요? 도건이 멈춰선 곳엔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깊고 넓었어요. 여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건아, 안 돼. 제발. 도건은 대답 대신 여정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정은 3미터는 좋게 되는 깊이로 떨어졌어요. 등과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위에서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 삽으로 흙을 퍼넣고 있었어요. 여정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건아, 멈춰.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도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흙을 퍼넣었어요. 차가운 흙이 여정의 다리를 덮고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상속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꺼내줄게요. 도건이 위에서 말했습니다. 마치 장난하듯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여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을 먹이고 아플 때마다 밤을 새우며 돌봤던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산채로 묻고 있다니요. 흙은 계속 쌓였습니다. 목까지 올라왔고 이제 정말 머리만 겨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죠. 도건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여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아직도 고집 부릴 거야?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잖아. 여정은 흙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여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도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엄마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항상 동생들만 챙기고 나는 무조건 양보하라고만 했잖아. 장남이니까 참아라, 형이니까 이해해라. 지긋지긋했어요. 도건이 일어서더니 발로 여정의 머리 옆 흙을 걷어찼습니다. 흙먼지가 여정의 얼굴에 튀었어요. 이제 좀 무서워요? 아직 멀었어. 엄마가 그 고집 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여정은 차가운 흙 속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이대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도건이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할 때 여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었죠.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도건이 다시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안 그러면 도건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도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플래시백. 이틀 전 장례식장. 향 냄새가 가득한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얼굴이 초췌했지만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쉬세요. 조카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정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때 도건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조문객들이 도건을 보자마자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도건 씨,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버님 가시는 길 잘 모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도건은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건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누가 봐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진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 힘드신데 제가 옆에서 잘 모셔야죠. 도건이 여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정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 물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도건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여정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여정은 작게 미소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조문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효자가 또 있을까? 맏아들이 든든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도건 씨가 있어서 어머님도 힘이 나실 거예요. 칭찬이 계속되는 동안 도건은 완벽한 효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재빨리 채웠고 향이 꺼지면 다시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가 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빈소 뒤편 휴게실로 여정을 불러낸 도건은 문을 닫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어디 있어요? 여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재산 얘기를 꺼내다니요. 도건아,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져요. 도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슬픔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논이 3군데, 건물이 2채 있는 거 알아요. 예금도 꽤 되고요. 도건이 정확한 재산 목록을 줄줄 읊었습니다. 언제 그걸 다 파악했는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여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건아, 제발. 아버지 보내고 나서 차근차근 정리하자. 동생들도 있고. 동생들은 뭐요? 제가 장남인데. 도건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변을 의식한 듯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매번 부모님 일 때문에.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잖니.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으면서 그래도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내 동생들도 권리가 있어. 권리? 걔들이 뭘 했다고 권리를 운운해요? 도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둘째는 미국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막내는 돈 달라고 할 때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요? 말이 돼요? 여정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도건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도건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건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슬픔에 잠긴 아들의 얼굴로 돌아왔죠. 문이 열리고 친척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고 있었네. 도건이도 좀 쉬어야지. 네, 어르신. 어머니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도건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친척 어른은 도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이런 아들이 있어서 여정이도 든든하겠어. 친척이 나가자 도건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순순히 주든지 아니면. 도건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위협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여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다시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도건은 어제와 똑같이 완벽한 효자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를 부축하고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사람들 앞에서 도건이 여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지만 여정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압박감이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 도건은 또 여정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도건아, 제발 아버지 보내고 나서. 엄마. 도건이 여정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멍이 들 것 같았어요. 여정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자 도건은 더욱 힘을 줬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짓을. 엄마가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렸다고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도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마 같은 미소였어요. 여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너 정말 그럴 거니? 엄마 하기 나름이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건 씨, 절하실 시간이에요. 도건은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슬픔에 잠긴 효자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여정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아들이었죠. 절을 하는 동안 도건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여정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발인 날 아침, 도건은 상주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형제들과 함께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건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관이 나가는 순간 도건이 여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산소 가서 결정하세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여정은 남편의 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여정은 산속 구덩이에 묻혀 있게 된 것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산소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정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관을 실은 영구차가 앞서가고 있었고 도건이 운전하는 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봐요. 도건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구멍이 메어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하관을 마쳤습니다. 흙이 관 위로 쏟아질 때마다 여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건은 여전히 효자 연기를 계속했죠.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통곡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효자라고 부모 복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여정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산소 정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도건이 여정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도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산소 구경 좀 더 하실래요?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도건이 여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단단한 손길이었어요. 여정은 불안한 마음에 팔을 빼려 했지만 도건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도건아, 이제 집에 가자. 피곤해. 조금만 더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건이 여정을 이끌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산소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길은 좁아졌고 나무는 울창해졌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죠. 도건아, 여기가 어디니? 왜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여정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도건은 대답 없이 계속 걸었어요. 그의 손은 여정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여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파놓은 큰 구덩이가 있었어요. 깊이는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너비도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었습니다. 옆에는 삽과 흙더미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뭐니?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건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파뒀죠. 그 순간 여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건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요. 여정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도건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도건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와 재산양도 서류였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하죠? 도건아, 제발. 이러지 마.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여정이 애원했지만 도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흙 속에 묻혔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어요. 도건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정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과 손바닥이 까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도건은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일어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건이 여정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정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건이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소리 지르지 마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죠. 도건이 여정을 구덩이 가장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여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이든 여자의 힘으로는 젊은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요. 도건이 명령했습니다. 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건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아주 잘 알죠. 도건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여정을 밀었어요. 여정은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정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등과 허리, 머리까지 온몸이 아팠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죠. 위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 삽으로 흙을 퍼넣고 있었어요. 도건아, 멈춰. 제발. 여정이 울부짖었지만 도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흙을 퍼넣었어요. 차가운 흙이 여정의 다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찍을래요? 안 찍을래요? 도건이 잠시 멈추고 물었습니다. 여정은 흙 속에서 몸부림쳤어요. 이건 범죄야. 내가 지금 어머니를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도장 찍으면 살고 안 찍으면. 도건이 다시 흙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이었어요. 흙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여정은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슴이 눌려서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여정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도건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여정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너, 사람이 아니야. 여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도건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흙을 퍼넣었습니다. 이제 가슴까지 흙이 차올랐어요. 여정은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흙의 무게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도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항상 동생들만 예뻐했잖아요. 저는 그저 짐이었죠. 부모 모시는 기계. 그런 적 없어. 너희 모두 똑같이 사랑했어. 거짓말. 도건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흙을 차서 여정의 얼굴에 뿌렸어요. 흙먼지가 눈과 입에 들어갔습니다. 여정은 기침을 했지만 가슴이 눌려 있어서 제대로 기침도 할 수 없었죠. 흙은 계속 쌓였습니다. 목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정말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정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죠. 마지막 기회예요. 도건이 서류를 여정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면 꺼내줄게요. 안 찍으면 이대로 묻힐 거예요. 여정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첫 아이였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정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도건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삽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여정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 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도건은 삽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흙을 퍼넣기 시작했어요. 여정의 턱까지 흙이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쌓이면 정말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하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흙 속에 묻힌 채 여정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흙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978년 봄 25살의 한여정은 서울 한복판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서진그룹의 창업주였고 오빠 도영은 이미 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여정은 그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여정아, 이번에 소개받을 집안이 있는데 아버지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또 선보라는 얘기였어요. 재벌가끼리의 정략 결혼, 여정은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고급 외제차와 파티, 그 모든 것이 답답한 새장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정은 대학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여정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폭풍 같은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집안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고 가문의 수치라고 아버지는 격노했죠. 하지만 여정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을 나가겠어요. 재산도 하나도 안 가져갈게요. 그렇게 여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대신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택했죠. 하지만 오빠 도영만은 달랐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여정의 선택을 이해해줬어요. 여정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 오빠는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위급할 때는 이 신호를 써.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꼭 찾아갈게. 무슨 신호예요, 오빠? 특별한 주파수로 외치는 고함이야. 일반적인 소리와는 다른 우리 가족만 아는 신호지. 여정은 그때 웃었습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진지했습니다. 3번의 긴 고함, 그리고 2번의 짧은 고함. 이 패턴을 기억해. 언젠가 꼭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 후로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정은 단 한 번도 그 신호를 쓴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도시로 이사했고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가끔 명절에 작은 용돈을 보내오는 것 외에는 친정과의 연락도 거의 끊고 살았죠. 사람들은 여정을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서진그룹 창업주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정도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3년 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여정아, 나 도영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여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증오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부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여정아, 그때 준 수첩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오빠. 한 번도 안 썼지만요.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 서진그룹 회장이 됐거든. 내가 위험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여정은 고마웠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히 내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 조심해. 재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거든. 오빠의 말이 지금 생각하면 예언 같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돌변했으니까요. 흙 속에서 여정은 그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집 어딘가에 숨겨뒀는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 오빠가 가르쳐준 신호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번의 긴 고함, 2번의 짧은 고함. 과연 이게 통할까요? 40년도 더 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여정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엄마, 아직도 버티는 거예요? 도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은 흐릿한 시야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어요? 도건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여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도건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산 치고는 너무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건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여정은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건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여정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있네요. 엄마한테 비밀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정이 힘겹게 부인했지만 도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액수예요. 사실 그 돈의 일부는 오빠가 몰래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조금씩 보내온 돈이 쌓여서 꽤 큰 금액이 되었죠. 하지만 여정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냥 아껴 쓰고 저축한 거야. 거짓말. 도건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입까지 흙이 차올랐습니다. 여정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건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지연이구나. 도건의 아내였습니다. 도건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다급한 것 같았습니다. 도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뭐, 세무서에서 왔다고? 도건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그리고 첫 번째 긴 고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특별한 주파수, 특별한 패턴. 오빠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어요. 도건이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긴 고함. 세 번째 긴 고함.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후, 2번의 짧은 고함까지 완성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쳤어요? 아무도 안 들려요. 여기가 얼마나 깊은 산속인데. 도건이 비웃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었다면 오빠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요.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여정의 고함이 멎은 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건은 코웃음을 치며 삽을 들어 올렸어요. 엄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이상한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안 와요. 도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여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0년 전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믿은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죠. 흙이 입가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코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흙먼지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엄마. 도건이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정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인지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윙윙.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벌레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커지더니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도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뭐지? 헬기? 하늘 높이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점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헬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설마. 도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헬기들이 정확히 이곳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대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그룹. 여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빠가 온 건가? 40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도건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헬기가?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어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산을 울렸죠. 도건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차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모두 고급 차량들이었어요. 마치 대통령 경호 차량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도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삽이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계속해서 나왔어요. 순식간에 산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산을 올라왔어요. 도건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일제히 구덩이 쪽으로 달려왔어요. 도건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곧 여러 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건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그때 사람들이 길을 양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은발이 단정하게 빗겨진 품격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한도영 회장이었습니다. 도영은 구덩이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흙에 묻혀 간신히 얼굴만 내놓고 있는 여정을 보자 그의 눈가가 떨렸어요. 여정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꺼내.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수십 명이 달려들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흙을 걷어냈어요.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과 산소호흡기, 응급처치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드디어 여정의 몸이 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의식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여정아,
정신 차려. 오빠야, 도영이야. 도영이 여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여정은 흐릿한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정말 왔구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약속했잖아. 위험하면 꼭 찾아온다고. 의료진이 여정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했어요. 여정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 일어서서 도건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도건은 벌벌 떨고 있었죠. 당신이 이 짓을 했나? 저는 그게 아니라. 도건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도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다 봤으니까. 도영이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자를 경찰에 넘겨. 살인 미수, 폭행, 감금, 재산 갈취 미수,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해서. 네, 회장님. 도건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도영이 다시 도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한도영. 서진그룹 회장이고 내 어머니 한여정의 친오빠다. 도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엄마는 평범한, 내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서진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한 거야. 도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었죠. 도영은 더 이상 도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정이 실린 들건 옆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자.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헬기 중 한 대가 가까운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여정을 태운 들것이 조심스럽게 헬기로 옮겨졌어요. 도영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동안 도건은 여전히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여정은 헬기 안에서 희미한 의식 속에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고마워. 오빠. 쉬어, 여정아. 이제 안전해. 내가 다 처리할게. 헬기는 하늘 높이 올라 도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산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도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곧 도건은 연행될 것이었어요.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죠. 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40년 전의 약속을 지켜준 오빠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여정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신호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헬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로요. 산 중턱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100명의 경호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도건이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형사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입니까?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수석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진그룹 법무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여동생이 친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산채로 땅에 묻혀 있던 걸 구조했고요. 저기 있는 자가 범인입니다. 형사는 도건을 바라봤습니다. 도건의 손과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삽과 파헤쳐진 구덩이가 있었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도건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였어요. 도건은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발버둥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도건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도건이 끌려가는 동안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한편 헬기 안에서 여정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의료 장비가 설치된 특별 헬기였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정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정아, 이제 괜찮아.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가고 있어. 여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죠. 오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보낸 신호를 받자마자 출발했어. 사실 너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도영이 작은 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기계였어요. 이건 특수 신호 수신기야. 내가 그 특별한 주파수로 고함을 지르면 바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만들었지. 40년 동안 항상 차고 다녔어. 여정은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럼 내가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도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정도 눈물이 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오빠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기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정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심한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도 있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고의 병실로 준비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넓고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여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았죠. 오빠, 나 때문에 큰일 났네. 회사는 어떡하고.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처리했어.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고. 도영이 의자에 앉아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여정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래? 왜 도건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여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도건이 변한 것, 재산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 그리고 오늘 산속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 녀석이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너무 많이 받아주기만 했나 봐.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이 나쁜 거지. 도영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내가 직접 처리할게.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리다니. 오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그래도 내 아들이야. 여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도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민도건이라는 자를 철저히 조사해. 세금 탈루, 횡령, 사기, 뭐든지 다 찾아내. 전화를 끊고 도영이 다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할 거야. 하지만 그 녀석이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도영이 일어섰습니다. 여정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도영이 나가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한편 경찰서에서 도건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어머니를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묻은 게 맞습니까? 그건 장난이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장난으로 사람을 산 채로 묻습니까?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형사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도건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검사였어요. 민도건 씨, 당신에게 적용될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폭행, 감금, 재산 갈취 미수, 그리고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세금 탈루, 횡령, 문서 위조까지 모두 합치면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도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0년이요? 네. 특히 존속 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게다가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이었으니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도건은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여정은 병실에서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빠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심감 때문이었죠.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영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각 부서의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법무팀장, 재무팀장, 감사팀장, 그리고 특별조사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민도건이라는 자를 완전히 조사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 재산,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세요. 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예비조사를 마쳤습니다. 민도건은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이어서 보고했어요.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매출은 과소신고하고 비용은 부풀린 흔적이 명백합니다. 국세청에 고발하면 즉시 세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다 진행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정님이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도영은 즉시 일어났어요. 회의를 부하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여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정아, 괜찮니? 도영이 들어오자 여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도건이는 어떻게 됐어? 구치소에 있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도영이 여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여정아, 그 애는 선을 넘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정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어요.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둘째와 부산에서 올라온 막내였죠. 엄마, 막내딸이 여정을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형이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둘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도영이 조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도건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도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에 넘기세요. 전화를 끊고 도영이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도건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대. 이미 범죄자야, 여정아. 여정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한편 구치소에서 도건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의 아내 지연이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해요. 지연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도건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를 산채로 묻은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친정에 데려갔어요. 당신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도건이 급하게 말했어요. 기다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날 오후 국세청 직원들이 도건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무조사입니다. 탈세 혐의가 있어서요. 국세청 조사관이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도착했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세요. 도건의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검찰청 조사실에서는 검사가 도건의 비리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매출 전표 작성, 횡령 3억 원, 배임 5억 원, 탈세 2억 원. 이것만으로도 10년은 갑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살해 미수까지 합치면 최소 20년이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 도건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동산 업자 민모 씨가 친어머니를 산 채로 땅에 묻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민 씨는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도건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서진그룹 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진그룹 측은 법적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실에서 여정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영이 여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오빠.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진그룹의 법무팀은 계속 일했습니다. 도건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고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건은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투자금을 가로챘으며 심지어 고리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 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겠군요. 다음 날 아침 도건의 집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딱지가 모든 물건에 붙었어요. 집도 차도 가구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도건은 구치소 독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도건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사라졌어요. 여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도영과 다른 자녀들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도착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건이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내렸어요. 한 달 사이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죠.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어요. 페르나,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사형시켜야 해. 도건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간수가 부축해야 했어요. 법정 안에는 여정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영과 다른 자녀들이 옆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도건은 2025년 3월 15일 친어머니인 피해자 한여정 씨를 산속으로 유인한 후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으로 매장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잔인한 범행을 다시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 5년간 투자 사기로 13억 원을 편취했고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했으며 12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도건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게 어머니를 죽일 이유가 되나요?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상속포기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충동적 범행입니까? 재판장이 도건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도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정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목록과 함께 어떻게 빼앗을 것인지 상세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도건의 메모가 띄워졌습니다. 논, 밭, 건물의 시세와 예상 매각 금액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은 후의 계획까지 있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도건이 다시 호송되는 동안 그의 과거 피해자들이 법원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내 돈 돌려줘. 투자금 다 날렸잖아. 사기꾼. 우리 가족 망쳤어. 경찰이 막아섰지만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도건은 그들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국세청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추징금과 가산세를 합치면 30억 원을 내야 했죠. 민도권 씨 명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10억 원이 안 됩니다. 세무조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평생 갚아야겠죠. 출소에서도 월급이 나오면 압류될 겁니다. 한편 도건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주가 와서 짐을 모두 내놨습니다.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책상과 컴퓨터, 서류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흔적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도건의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여기가 그 페르나 집이래. 으스스해. 이런 집은 사고 싶지 않아.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렸습니다. 그 돈마저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구치소 면회실에 도건의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함께 사업을 하던 사이였죠. 도건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친구의 얼굴에는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한테도 돈 빌렸잖아. 5천만 원. 돌려줄 수 있겠니? 도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무것도. 친구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알았어. 더 이상 우리 사이도 없는 거야. 친구가 나가자 도건은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건이 고리대금업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불법 이자로 서민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이자만 갚다가 파산한 사람도 있고요.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구형을 더 높여야겠어.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민도건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건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여정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겁니다.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의 인연을 끊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도건은 독방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도건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5년. 사실상 인생이 끝난 것이었어요. 존속살인 미수, 사기, 횡령, 배임, 탈세, 불법 대부업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울러 피해 배상금 43억 원을 지급하라.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도건이 호송차에 오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봄비였어요. 도건은 철창 너머로 흐릿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 거리였죠. 여정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난 것이었죠. 선고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여정은 교도소 면회실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도건을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었죠. 면회실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회색빛이었습니다. 강화 유리로 막혀 있었고 전화기를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여정이 자리에 앉자 문이 열리고 도건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죄수복이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눈은 생기를 잃어 있었죠. 한때 건장했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건이 유리 너머로 어머니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정도 수화기를 들었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구나. 여정이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도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하지만 여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무표정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엄마를 그렇게 정말 미쳤었어요. 도건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여기서 매일 생각해요. 어릴 때 엄마가 제 손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것,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것. 그런 엄마를 제가. 도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여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건아, 내가 오늘 온 이유는 하나야.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도건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건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 내가 나를 산채로 묻었을 때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도 오지 마. 동생들도 너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에서 넌 이제 없는 사람이야. 도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교도관이 급히 달려와 그를 일으켰지만 도건은 계속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건이 울부짖었지만 여정은 이미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도건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어요. 교도관들이 그를 제지했지만 도건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여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건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여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이였습니다. 첫 아이였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했습니다. 도건을 용서하는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고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처럼 굳혀야 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오자 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정아, 괜찮니?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 도영이 여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이 차에 오르는 동안 교도소 안에서는 도건이 독방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이 그의 외침을 되돌려줄 뿐이었어요. 독방에 갇힌 도건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계속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어요. 한편 여정은 오빠와 함께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도건이와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당신한테도 도건이한테도 미안해요. 여정이 흐느꼈습니다. 도영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날 밤 여정은 도건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 학교 졸업장, 선물로 받은 물건들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이었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여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형은 이제 잊어요. 막내딸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형과 절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정은 남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건에게 법적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을 알리는 공식 문서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도건은 한여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건은 서류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도건을 찾아왔어요. 민도건 씨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도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텅 빈 눈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도건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서울의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정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건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가슴 아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였습니다. 그래도 여정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여정은 남편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막걸리 한 병과 봄나물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여보, 왔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여정이 묘석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막걸리를 따르고 봄나물을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반겨주는 것 같았죠.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편히 자요. 여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둘째랑 막내가 잘 챙겨줘요. 주말마다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도 데려와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삶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영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도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정아, 여기 있었구나. 오빠도 왔네요. 도영이 매형의 묘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봄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여정아, 오늘 재단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됐어. 이제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 도영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여정재단 설립 인가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여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여정재단은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여정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초기 자금은 내가 지원할게. 서진그룹 차원에서도 후원하고.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여정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여정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현판을 다는 순간 여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정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열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신청자가 찾아온 것은 개소 이틀 뒤였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죠.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성이 물었습니다. 여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을 찾은 눈물이었어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긴급 쉼터 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정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새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해요. 남편은 모른 척하고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정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정의 말에 젊은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건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여정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건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막내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여름이 되자 재단은 첫 번째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 캠프였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정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20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모두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캠프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여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당한 일,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까지요. 상처는 영원히 남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었을 때 재단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정은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여정은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반짝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막내랑 같이 엄마 보러 갈까요? 그래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여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손주들의 제잘거림,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 그것이 여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잘 살게요. 여정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불빛 속에서 여정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